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좀 축축하게 내리는데요. 이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3개월간의 조건부 휴전에 대한 결과는 적어도 금융시장, 특별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하루짜리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황에서 들으셨지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희일비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 재료가 향후에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각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국내외 전문가를 전화 연결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하나금융투자정보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곤 팀장을 연결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장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또 간밤에 미국 시장도 기대만큼은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다라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분위기가 상승의 분위기가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런지요? 예, 오늘 시장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 다시 진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있었던 무역 분쟁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잠시 연기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주요 투자 자산들의 가격 조정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신흥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에는 국제 유가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런 경기도나 우려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도도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었고 낙폭이 컸었던 한국과 신흥국 증시로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데 9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노이즈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말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도감에 의한 단기적인 미니 랠리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라고 이제 확대해서 부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좀 진정을 찾으면서 조금씩 반등을 모색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대한 재료가 산타랠리,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까지 계속해서 하락 국면이 이어지는 정도의 재료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순서대로만 따져본다면 적어도 우리 증시의 상승이 가장 앞단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 증시의 상승폭, 오늘도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한적인 상승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군이나 테마군 혹은 업종군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요?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일정 부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별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과 종목을 보면은 역시 낙폭과대 종목들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었던 종목들 쇼 커버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의 반등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은 12월 달에는 공매도 비중이 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예. 결국 배당과 연말 결산을 앞두고 대차 주식을 환매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공매도 비중이 높아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배당 매력이 커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역시 12월 연말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수급상의 공백을 메우는 정도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도 코스닥 시장이 이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특별히 바이오 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올 내내 사실 시장의 큰 흐름을 이 중소형 종목들, 특별히 코스닥 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했던 게 바이오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 주식의 연말 연초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시점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투자를 가져야 될지도 조언을 좀 주시죠. 역시 가장 큰 이벤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초 이제 예상보다 거래 정지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 부분이 바이오 주식이고 코스닥하고 바이오주를 또 분리해서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보면은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그 상장주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부여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환경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세에 재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가 되고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이제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바이오주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상승보다는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단기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군들 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시점에 맞춰가지고 좀 더 비중을 높이는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좋아 보이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그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중단기 그리고 장기로 보유할 종목을 좀 나눠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옵니다만은 하우스별로 내년 시장에 대한 그 전망치들을 속속 내고 있고 또 내시고 계시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내년도 주시장의 뷰를 이번 기회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뷰에 대해서 좀 힌트를 좀 주시죠. 시장의 환경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 이 글로벌 교역량과 국내 수출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 기업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담 요인이 되는데요. 내년 코스피 순이익이 한 155조 정도로 현재 올해 150조보다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과거 기업 매출과 마진이 정체됐었던 시기를 보면은 2012년과 2016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시장의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전처럼 어떤 상승과 하락을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나타내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위안스러운 부분들은 이익 추정치가 추세적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익은 후행 지표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망치와 악재가 이미 주가에 일정 부분 선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주가 지수의 그런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조정이 조금 더 한 달 빨리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론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비관론이 많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지수의 흐름은 N자형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 찾기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뭐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년에 맞을 매를 올해 10월, 11월에 이미 좀 선반영한 기분으로 내년 시장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의 투자정보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곤 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자, 이어서요, 시야를 미국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시죠. 손성원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미국 현지의 분위기와 또 손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미중 관계의 진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지는 몇 시입니까? 네, 저녁 6시 한 10분쯤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자, 미중 간의 협상의 결과물이 다 밝혀졌습니다. 3개월 동안의 조건부로 협상을 계속해보고 협상의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예정돼 있던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는 분위기는 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에 다시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좋은 뉴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은 지금 중국 통신에서는 중국이 뭘 제안했고 뭐가 협상이 됐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만 나온 소식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중국이 여러 번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고 지키질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희망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두고 보자. 이게 이제 그러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평가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평가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교수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봉합 국면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많이들 나오고 있으나 그 잠재적인 위험은 전혀 가신 게 아니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미중 간의 협상의 진전 혹은 그 이후에 미중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진전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게 첩첩 산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제를 보면은 무역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제 사우스 차이나 씨, 뭐 이제 대만, 뭐 이스트 차이나 씨, 북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헤지모니 그 싸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금방 무역 그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경제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지만 미국 경제도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2020년은 이제 세금 감세한 그런 효과가 많이 없어질 건데 거기다가 무역 전쟁이 계속되게 되면은 뭐 고용 창출도 잘 되지 않을 거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재선도 어렵게 되니까 아마 2019년에는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요맘때쯤 아마 미국의 대선 선거가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2019년 정도에는 어쨌든 미중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걸로 봉합을 하고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진다는 신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미국 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한 지지는 또 지지대로 받아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둔 3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양쪽 다에서 중국에서 지금까지 하는 짓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서부에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민들이 이게 이제 수출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불평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데 예. 물론 불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거기에 있는 정치가들도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중국한테 네. 정말 버릇을 좀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판벨트 지역의 지난번 그 중간 선거의 결과도 그다지 의석수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결과, 한 석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과 자신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중국에게 여러 가지를 압박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또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금융시장의 개방이다, 혹은 지적재산권이다, 혹은 기술 탈취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는 거죠. 영어로 예. 하면 이제 unfair trade practices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첨단 기술, 그러니까 IT, intellectual property 이런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앞선 것은 첨단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차이나 2025년이라는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뭐 항공, 뭐 로보틱스, 뭐 비행기, AI 그런데 다 자기들이 이제 1등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큰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제일 시급한 건 뭐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히나 중국이 정말 이제 fair competition을 해가지고 이기면 되는데 중국에서 그러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첨단 기술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의 금융시장을 확 열어제껴라 뭐 이런 주문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 산업의 첨단화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막는, 그게 가장 큰 과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미국 경제 예. 예. 미국 국민들도 그게 이제 동감을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 관계는 요 정도 하고요. 워낙 경제학자이시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미국 경기도 조금 슬로우 다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교수님? 지금 현재는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경제가 잘 되고 있고 고용 창출도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 초반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마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뭐 터키, 인도네시아, 남미, 세계 어느 데를 다 봐도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는 경제 성장 전망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음질이 조금 안 좋은데요. 예, 수화기를 입에서 조금 떼고 말씀하시면 좀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그 예측대로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경제도 올해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분석이신데, 그러면 저의 관심사가 미국 연준, 특별히 금리 결정자들인 FOMC에서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세 번으로 점도표상 나와 있는 금리 인상의 횟수가 좀 줄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내년에는 3번이 아니고 뭐 많아야 1번, 2번 그 정도. 아, 예, 많아야 한 번, 두 번이라고요? 예, 경기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고용 창출이 잘 되지 않으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를 많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미국 내에서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불평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택 산업을 보면은 그게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이제 12월에는 이자를 한 번 더 올릴 건데, 내년부터는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의존도가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그게 썩 좋지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이자를 제 생각에는 많이 올려야 한 번, 2번 정도 2019년에 예. 올리고 그것으로 끝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에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건데, 금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사람들이 사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거는 모기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이제 많이들 사니까 이 모기지 금리가 최근 들어 자료를 보니까 5% 이상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나 미국 주택 구입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느끼시는 건 어떠신지요? 네, 주택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미국 GDP의 한 8분의 1이 주택에 관련돼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집을 사고 팔면은 집 안에 뭐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뭐 가구도 그렇죠. 사야 되고 뭐 예.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뭐 밖에도 많이 장식을 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새 집을 짓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걸 보면은 미국에서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그 섹터가 뭐냐고 그러면 이게 주택이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은 이게 이제 전기 시설이 많으니까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니까 주택 시장이 조금 둔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 이제 불평들이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제 생각에는 연준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기를 좀 죽이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얘기 요 정도 하고요. 교수님, 밖에서 보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고견 한 번 더 여쭙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결국은 올렸습니다. 1년 만에 올렸고요. 우리 정부는 지금 한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하고 있는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밖에서 보시는 내년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제 내국 사정을 보게 되면은 고용 창출이 되지 않고 이제 임금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또 이제 뭐 인컴 벳 파워시 그런 것도 이제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해외 사정을 보면 한국에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무역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합치면은 해외 사정, 뭐 국내 사정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0.25%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 유럽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이자를 내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자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조금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평가들도 저희 한국 시장,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전문가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 같은 우려를 미국 현지에서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송 교수님 늦은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 계시는 손성원 남가주대학교 석좌 교수와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들으시고요. 유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유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